우리 가족은 평화로웠지만 교묘히 계산된 사건들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과 익명의 협박은 우리를 원치 않는 싸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선 고난과 싸움의 여정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한 통의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 놓았다. 아빠는 익명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얼굴이 굳어졌다. 이 가족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세요. 영상 속에는 수빈이 낯선 남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변호사였고 수빈은 가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은지입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지만 제가 자라온 동네에서는 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골목길에서는 간 만든 떡 냄새가 진동했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이웃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곤 했지요. 아버지, 김민재 씨는 동네 중심가에 자리한 전통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나 전쟁 시절의 경험담,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채소값 같은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선미 씨는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 삶을 닮은 분이십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가끔은 일을 하며 흥얼거리시는 민요가 집안에 은은히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땐 우리 형제들을 위해 직접 짠 두꺼운 스웨터를 입혀주시며 이것만 입으면 겨울 걱정 없겠지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가족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가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언제나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해 아버지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았다는 오해를 받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일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상 간인하고 흔들림 없던 아버지가 부엌 구석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손에 든 채 조용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다독이며 동네 집집마다 찾아가 직접 해명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안의 자랑이었던 형, 김도현과 비교될 때면 가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무심코 나온 한두 마디가 제게 상처로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기쁨만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갈등과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요. 때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저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많은 오빠, 준호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저희 가족의 자랑이자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학교에서 누군가 저를 괴롭히면 가장 먼저 나서서 지켜주던 오빠였죠. 지금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형수 수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호 오빠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형수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서울에서의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를 웃게 만드는데 그럴 때면 잠시나마 제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부산에서 일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제 일이 정말 좋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28살에 저는 대구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유명한 리사 스모와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인천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했어요. 부모님 댁 거실에는 우리 웨딩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사진은 마치 부모님의 자부심을 대변하듯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모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저 일 때문일 거야 라고 위로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병원에서 그를 깜짝 방문하려다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수모가 한 여자를 마주보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이 나누던 친밀한 눈빛, 그의 따뜻한 미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마음속에 감추고 살아갔습니다. 두려움과 자책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너무 바빠서 그의 외로움을 몰라줬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2년 후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한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받을 충격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껴서 창피했거든요. 모든 걸 말하게 된 건 지난 여름 서울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였습니다. 오빠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저는 비로소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족은 결국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요. 동시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요. 제가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은 7월의 한여름 밤으로 더운 날씨였지만 집안 공기는 차갑고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아버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계셨고 주름진 손을 꽉 쥔 채로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단 몇 초 만에 나이 들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시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가는 일이야. 하지만 그런 위로의 말은 제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부모님께조차 외면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이혼 이유를 숨겨왔습니다. 단순히 실패한 결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끊임없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모욕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제 자존심을 짓밟았고 결국 남편마저 다른 여자를 만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더 강한 줄 알았다.
내가 이겨낼 줄 알았어. 그 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제 고통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아버지의 자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실망감과 무거운 분위기는 더 이상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넘기시며 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히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내가 진짜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도대체 어떻게 견뎠니? 그 말에 저는 울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린 저는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모욕, 남편의 외도, 그리고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결혼 생활의 고통까지. 하지만 그 모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실패자로 보일까봐 저는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서 받는 부담까지 짊어지게 한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던 호박죽을 조용히 끓여서 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먹어라. 기운을 차려야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제 앞에 그릇을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책상에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는데 잠시 후 작은 노트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노트 안에는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삶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 삶은 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라.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라.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 말은 부모님의 실망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 일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제가 직장에서 알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민정은 2년 전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법률 보조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와는 법정과 사무실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말투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녀를 성실하고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제 삶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받은 한 통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 전남편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저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주말 저녁, 기분을 전환하려고 드라마를 보고 있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왜 이 메시지가 제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분간 혼란스러워하다가 문자를 보낸 번호가 나칩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민정의 번호였습니다. 과거 사건이 끝난 뒤 저장했던 그녀의 번호를 이미 삭제했었지만 그 순간 잊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우연히 보였던 자리들, 제 사적인 삶에 대해 물었던 너무나 친근한 질문들,
심지어 그녀가 사소한 모임에서도 제 전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던 모습들까지. 저는 그것이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 삶에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나 조력자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조용히 파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혼한 후에도 그녀가 단순히 제 전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간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직접적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가벼운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고 제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넌 또 뭘 더 바라는 거야? 내 가정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까지 건드리려고? 그녀는 제 질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언니,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빠가 언니랑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요. 오빠는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후려파는 탈날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자기 변명이자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을 꽉 쥔 채로 간신히 눈물을 참아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넌 내 결혼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내 삶을 짓밟고 있어. 내가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민정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느낀 모든 분노와 상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가식적인 사과처럼 보이는 몸짓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오빠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소음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저에겐 아무런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텅 빈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대체 왜 그녀는 이런 짓을 했을까? 단지 나를 이기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내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그녀에게 감정을 빼앗기는 건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녀는 그럴 가치가 없어. 그렇게 다짐했지만 속은 여전히 쓰라렸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끝난 상처 때문이 아니라 제가 믿었던 인간관계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끝없는 허탈함.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수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할 일은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야. 거울 속에서 지쳐 보이는 제 얼굴을 보며 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 삶에서 너무 많은 걸 떼앗아갔지만 내 영혼만은 뺏길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뛰어넘을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갈 거야.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에게 소리치거나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요. 어느 가을 저녁,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민정.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마치 공기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줄은 제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언니, 참 불쌍해요. 오빠는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그 문자는 제 자존심을 짓밟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이 이겼다는 승리감과 제가 패배자라는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모든 도발을 무시하려고 애써왔지만 이번 문자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제게 가한 상처를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든 채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걸 그냥 흘려보내야 할까? 그러나 이번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에 가까운 가벼운 톤이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전화했네요. 언니가 이대로 참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분노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또 뭘 더 원하는 건데?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제 마음을 더욱 쪼개는 듯했습니다. 언니가 이해하길 바랐어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요. 오빠가 언니랑 행복하지 않았던 게 문제지 제 잘못은 아니에요. 언니도 이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지도 못하지? 넌 단순히 내 결혼 생활을 망친 게 아니라 내가 힘겹게 붙잡고 있던 모든 걸 짓밟고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죄책감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니?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정이 저에게 보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제가 버텨온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장 친한 친구 지현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제가 민정에게 받은 문자와 전화를 이야기하자 그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 더 이상 이런 걸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왜 그녀에게 내 감정을 흔들리게 놔둬? 너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 이제 그녀가 아닌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녀를 무시하고 너 자신에게 집중해. 그게 너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지현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민정에게 대응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에게서 또 다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 안에 그녀와 전 남편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그들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제게 남긴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가 진짜 원했던 삶이에요. 이제 받아들이세요, 언니.
봉투를 내려놓으며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남편인 스무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너와 다투려는 게 아니야. 난 그냥 알고 싶어. 민정이 말한 것들이 사실이야? 스무는 고개를 숙인 채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민정이 한 말 중 일부는 사실일지도 몰라. 아마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애초에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 그의 말은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있던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묶여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폐 속으로 들어오며 묵직한 감정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이것이 제게 필요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문자와 사진들을 삭제하고 난이 어깨에 얹어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고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비록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제 마음속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 준비를 하던 중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접니다.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목소리. 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끊지 말아요. 이번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일부러 말을 천천히 끌며 제 반응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날 보고 그만하라고 했다고 해서 멈췄지만 언니는 정말 오빠 마음속에서 언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저를 다시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녀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언니가 알았으면 해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언니에게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오빠는 처음부터 언니 것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확고한 진리를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정은 단순히 저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의 평온마저 흔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잘 들어, 민정,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든 내게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이제 너나 누구도 내 인생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회사 근처 호수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요한 물 위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만들어낸 풍경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분노와 상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 속에서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 가장 친한 친구 지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지야, 누군가가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가장 강한 방법은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우는 거야.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봐.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질지 모를 거야. 지현의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정이나 승우의 행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앉아 종이에 제 마음을 써내려갔습니다. 민정과 승우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삶을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그 누구도 내 감정을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거야. 종이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과거에 묵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것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형 준호 오빠의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저녁,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준호 오빠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잡남에게 물려줄 거다.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식탁 위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수 수빈 언니는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가기 전 거실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에 멈춰 서서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형수의 목소리는 강경했습니다. 집을 준호에게 넘긴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이 집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준호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 문제에 끼어들 필요 없다. 형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준호, 저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아들은 따로 나가서 살겠어요. 형수가 이혼을 언급하자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따뜻했던 형수가 이렇게 차가운 말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래 서울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부엌에서 어머니와 형수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혼을 거론해서 집을 요구하려는 거니? 그런 행동이 이 가족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생각해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깊은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준호가 무슨 일을 겪는다면 저는 아이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단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협박은 방법이 아니야. 어머니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호를 사랑한다면 그를 이런 곤란한 상황에 밀어넣지 말았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만약 집이 우리 공동명의가 아니면 저는 이 가족을 떠날 겁니다. 준호가 선택해야 해요. 이 가족이냐, 아니면 그의 가정이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협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니는 지금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형수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준호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를 부모님과 가족 사이에 끼워넣고 갈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니가 진짜로 오빠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해요. 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더니 곧 깊은 피로와 무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은지야, 나도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형수가 오빠를 사랑한다면 협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오빠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절대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준호 오빠는 마침내 수빈 언니와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가족이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오빠는 전화를 걸어 수빈 언니와의 대화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는 많이 울었고 사실 이혼을 원했던 게 아니라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집을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되 아들을 위한 재산 일부를 보장하는 약속을 문서로 작성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 오빠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준호 오빠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른 가족들처럼 갈등과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사랑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갈등의 흔적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함께 마주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긴장감이 형준호의 집 소유권 문제로 한동안 잠잠해진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어느 평범한 아침,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나에게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의 목소리는 불안함에 떨려 있었다. 은지야,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 수빈이와 관련된 심각한 일이 생겼어. 놀란 나는 일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나를 보자마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메시지에는 짧고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세요.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영상은 약 2분 길이로 화질이 너무도 선명했다. 영상 속에는 수빈이 고급 승용차 안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어투가 전문적이어서 변호사처럼 보였다.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수빈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를 항상 이 집안의 외부인 취급했잖아요. 전쟁을 원한다면 누가 진짜 이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주겠어요. 수빈의 말은 마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처럼 느껴졌다. 온몸이 얼어붙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과 웃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며 믿기 어려웠다. 엄마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걸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기 전
엄마도 그녀가 어떤 남자와 차 안에 있는 걸 봤어. 그때는 그냥 친구거나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족 모두가 충격과 배신감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온 준호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영상을 틀어주자 그의 표정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끝까지 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준호는 영상을 끝까지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손으로 감쌌다.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분노와 안쓰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말했다. 준호야, 내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돼. 만약 수빈이 정말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넌 가족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수빈과 직접 대화를 나누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모든 걸 인정했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족에게 소외당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엄마는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가족은 일단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 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준호 오빠가 집 문제를 정리하면서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곧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오해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말로 가족의 기반을 뒤흔들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수빈과 관련된 심각한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모든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이걸 봐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이 영상을 보세요. 메시지에는 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수빈이 한 고급스러운 차량 안에서 어떤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변호사로 보였고 둘 사이의 대화는 놀라울 만큼 명확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수빈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가족은 언제나 나 외부인 취급했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거라는 걸 알게 해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가족 안에서 느꼈던 불만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자와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냥 친구이거나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니 이제 정말 모르겠다. 거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빈이 가족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 오빠와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과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가 직접 봐. 그리고 이걸 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영상 전체를 끝까지 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가 날 속였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수빈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오빠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해. 만약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녀는 더 심각한 일을 벌일지도 몰라. 오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며 결단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그녀와 직접 만나서 모든 걸 확인하겠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다음 날, 준호 오빠는 외곽의 한 카페에서 수빈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 대화에서 무슨 일이 오갔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인정했어. 오빠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녀는 계속해서 가족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거라고 했어. 하지만 그 이후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오빠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몇 주 후, 준호 오빠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양육권을 얻었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더욱 강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손자를 돌보며 다시금 가족의 유대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준호 오빠도 아들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힘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호 오빠와 수빈의 일로 가족 분위기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에게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나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이런 번호는 받지 않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을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그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도발적인 말투의 민정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정은 과거에 나와 스무 사이를 파탄낸 인물이었고 나는 그녀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그녀를 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며 모든 걸 흔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과 할 얘기가 없어. 당신이 날 자극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든지 당신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번엔 자극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건 협박인가요? 나는 물었고 손은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협박이라기보단 기회라고 할까요? 지금 집 근처 한강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에게 30분 줄게요.
민정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의 의도를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정은 구석진 자리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아 나를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른 거죠?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정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망가진 인생에서도 그나마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했던 건 단순히 승우와의 결혼이 아니에요. 나는 더 큰 걸 원했어요. 그녀의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나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모가 가족의 자산에 대해 얘기한 적 있죠? 강남에 있는 식당 체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차례예요.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나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나는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단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길을 막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만약 방해한다면 당신 가족도 다치게 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려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 당신 가족은 이미 무너졌어요. 당신이 뭘 더 지킬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물러서요. 그게 당신에게 최선일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은지. 내가 원하는 걸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민정이 나를 위협하는 건 내가 약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녀의 위협, 그녀의 계획,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들까지. 기록을 하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그녀에게 내 인생을 휘두르게 둘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라 믿었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민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표정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다가가서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은 나를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잘 지키셨네요. 대단하네요. 은지 씨.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뒤로 기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승우 씨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말을 끊으며 내 반응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당신과 결혼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손은 테이블 밑에서 껏 쥐고 있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비겁함이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대답에 민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비웃듯이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강하시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당신을 여기로 부른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은지 씨, 알아두세요. 내가 승우 씨와 함께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그저 잘못된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의 행복을 파괴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당신이 불쌍할 뿐이에요.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말에 민점은 미소를 거두고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게 있어. 나는 과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더 이상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나를 보며 마지막으로 비웃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은지 씨, 내가 원하는 걸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당신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그녀와의 대화를 되새기며 다짐했습니다. 민점은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그녀에게 흔들릴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나는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든 나는 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점은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할 줄 몰랐던 것 같다. 내가 말을 끝내자 그녀의 자기만족에 찬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금세 평점을 되찾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 은지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격렬히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권력의 문제예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 그걸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민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면 강해진다고 믿으세요?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그건 절망을 포장한 것에 불과해요. 이번에는 민정이 웃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냉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당신이 권력에 대해 뭘 안다는 듯이 말하네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나한테 훈계할 자격은 없어.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내 이성을 잠식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영원히 통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은 언젠가 당신에게서도 빼앗길 거예요. 그때 당신이 그걸 견딜 만큼 강해지길 바라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해졌다.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점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은지 씨, 당신은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지는 이미 명확하지 않나요? 그녀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잘못 생각했어요. 나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이길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 삶을 당신의 간섭 없이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민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들어요. 은지씨, 내가 가진 걸 당신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한계예요. 그렇게 말한 후 민점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떠났다. 나는 자리에 앉아 혼자 남겨졌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다. 민점은 단순히 무언가를 타개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통제하려 하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녀의 권력에 대한 갈망은 결국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카페를 나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멀리 보이는 고층 건물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불안,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는 강한 결의를 느꼈다. 민점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미래를 결정짓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내 삶, 내 믿음, 내 가족 그것들은 그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누구도 그것들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준호 오빠와 수빈의 일이 겨우 정리되어 가는 듯했지만 며칠 뒤 내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과의 만남 이후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내 경력을 위협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짧고도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내가 현재 진행 중인 법률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극히 일부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팀원들이 회의 중에 논의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게 만든 건 이메일 말미에 적힌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내 길을 방해하지 마세요. 이번엔 당신의 커리어를 생각해 보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정보가 민정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누군가 배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위협을 넘어서 경력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동료인 지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나 상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메일을 보여주자 지현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이건 명백히 너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당장 회사에 알려야 해.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민정이라는 여자가 여기까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아내야 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민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성급히 움직이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 지현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먼저 민정을 다시 만나야겠어. 그녀가 나를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그 속에 약점도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민정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은 잘 받았겠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하고 싶어. 오늘 밤 강남의 호텔 루프탑 바에서 9시에 보자. 나는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나와 함께 가되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든든했습니다. 밤 9시 나는 강남의 엘 호텔 루프탑 바에 도착했습니다. 민정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 씨,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당신도 내 이메일이 꽤 흥미로웠던 모양이죠? 나는 그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하세요. 민정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당신은 아직도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나요? 당신이 원하는 게임에 나는 참여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민정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모르죠.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방해가 된다면 당신 커리어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도 무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크게 착각한 거야. 우리 둘 사이의 대립은 팽팽했지만 민정은 더 이상 나를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은지 씨,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떠난 뒤 멀리서 지현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넌 정말 강하다. 하지만 이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나도 도와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커리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민정과의 만남 이후 나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스물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경력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정이 나에게 또 어떤 공격을 해올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 지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말했습니다. 지현아, 민정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그녀의 과거, 주변 사람들, 최근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까지 모든 걸 알아내고 싶어. 지현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정이 보낸 이메일과 자료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문서나 이메일 속에 어떤 단서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기술 보안 분야에 있는 지인에게 이메일의 발신 경로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현은 민정이 최근 강남에 있는 한 법률 컨설팅 회사와 접촉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회사는 과거의 돈 세탁과 관련된 문제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민정이 나에게 보낸 자료들은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보안 전문가인 지인이 연락을 해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메일 발신 IP 주소를 추적해냈고 그것이 민정이 살고 있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보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냉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의 행동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게임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현이 물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드러낼 때야. 그녀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단 걸 밝히고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나는 며칠 동안 증거를 정리하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민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알아.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 사무실로 와 24시간 줄게. 민정은 예상대로 바로 다음날 나와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사무실을 만남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곳이 내가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지현에게 근처에 대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정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큰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준비한 자료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민정, 여기 있는 건 내가 가진 증거야. 당신이 보낸 이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했고 당신이 접촉했던 법률 회사에 대한 기록도 확보했어. 이 증거만으로도 당신을 법적으로 처벌하기엔 충분해. 내 말에 민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지 씨, 당신은 아직도 너무 순진하네요. 만약 싸움을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응해줄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게 싸움이라면 나도 준비돼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책임져야 할 날이 곧 올 거야.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이길 거예요. 은지 씨, 당신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해요. 민정이 떠난 뒤 지현이 사무실로 들어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잘했어. 이제 정말 끝낼 준비가 된 것 같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킬 차례야. 그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민정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 삶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지만 진정한 힘은 진실과 끈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빠는 익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내가 다가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직접 봐라. 그의 목소리는 마치 큰 충격을 겪은 듯 쉰 목소리였다. 나는 전화를 집어들고 아빠가 방금 받은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는 내 올케 수빈이 카페에서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예전에 엄마가 수빈과 차 안에서 목격한 바로 그 남자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친구나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수빈이 고용한 변호사로 수빈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가족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들렸다. 거의 끝났어요. 수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타이밍만 맞으면 바로 제출할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확실해요. 수빈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날 무시했어요. 이제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걸 가져올 차례예요.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보였다. 내 오빠랑 얘기했니? 아빠는 침착하지만 위협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이요. 하지만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준호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다.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을 숨길 수는 없다. 준호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할 거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니까.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햄주를 들고 거실로 들어오셨다. 엄마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러나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나와 아빠 사이를 번갈아 보며 물으셨다. 아빠는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네주셨다. 엄마는 영상을 다 본 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럴 수가.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난 항상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날 저녁 아빠는 우리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다. 준호 오빠도 포함해서. 오빠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표정을 보고 무슨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들 심각해 보여요?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오빠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봐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준호가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그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건 내가 직접 물어봐야 할 일이다. 아빠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하지만 준호,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건 단순히 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이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알아요. 그녀와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우리 모두는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빈은 단순히 준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오빠가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그를 지지하며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그날 거실에서의 침묵은 진정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아빠는 준호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준호에게 수빈을 집으로 부르라고 요청했다. 수빈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거실로 들어와 가족 모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다들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그녀는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아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영상 재생을 준비한 뒤 단 한마디만 했다. 앉아서 보고 얘기해. 수빈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한마디 한마디, 한 장면 한 장면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영상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설명해보라. 아빠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조차 몸이 오싹할 정도였다.
수빈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럼 인정하는 거군. 아빠는 그녀를 빼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네, 인정해요. 수빈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태도로 말했다. 저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이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다들 알아야죠. 무시, 드디어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부서진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누가 널 무시했는데?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너를 지키려고 했던 내가? 아니면 처음부터 널 받아들인 부모님이? 수빈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항상 외부인 취급을 받아왔어. 모든 결정은 나를 무시한 채 이루어졌고 지금 이 집 나와 내가 함께할 권리가 있는 이 집조차 내 이름으로만 남기려고 했잖아.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아. 엄마가 화가 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수빈, 내가 불만이 있었다면 말을 했어야지. 하지만 내가 모든 걸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건 다른 문제야. 이 집은 단순히 준호의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집이야.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수빈은 쑤어붙이듯 말했다. 내가 이 집에 진정으로 속할 수 없는 거야?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다. 준호는 수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결국 이 모든 게 집 때문이야. 그는 겨우 말을 꺼냈다. 재산 몇 푼 때문에 내가 가족을 파괴하겠다고? 수빈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단순히 집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이야. 이 가족 안에서 진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 위한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받을 대가라고 생각해. 아빠가 벌떡 일어나며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내가 자존심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거짓말과 배신으로 자존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사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가족이 날 쉽게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예요. 수빈의 뻔뻔한 태도에 준호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 있었다. 좋아, 수빈. 그럼 떠나. 만약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면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하지만 기억해. 내가 이 가족을 떠나는 순간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수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누가 더 많이 잃는지 두고 보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남겨진 가족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는 물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탁자에 몸을 기대며 간신히 진정하려 애썼다. 준호는 그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치 그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나는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더 큰 싸움의 시작이었다. 수빈은 떠났지만 그녀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받은 영상을 다시 확인했을 때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상 속 남자 수빈이 고용한 변호사 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과거의 승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호와 이 변호사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이나 재산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더 큰 음모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지현에게 다시 연락해 이 사실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현아, 이 변호사와 스모 사이의 관계를 더 알아봐야 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지현은 잠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지야, 이 변호사와 스모는 단순히 몇 번 함께 일한 동료가 아니야. 그들은 과거의 큰 사건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얽혔던 적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도 같은 네트워크에서 접촉한 흔적이 남아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수빈과 민정이 같은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또다시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최근 내가 법원에서 나오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단순한 사생활뿐만 아니라 직장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지현과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도 손대지 못한 채 우리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해. 단순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해. 더 이상 방치하면 피해가 더 커질 거야. 지현이 말했다. 맞아. 이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야.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해.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탐정을 고용해 민정, 수빈, 그리고 변호사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탐정이 중요한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변호사는 민정과도 접촉한 적이 있었고 최근 수빈과 만난 장소에서 민정과도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스모와 이 변호사가 최근에 금전적인 거래를 했다는 기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하나의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해. 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내가 이 상황을 끝내야 할 때야. 나는 승우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다시 대면하는 것이 불쾌했지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승우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당신과 당신 변호사가 한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모든 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스모는 예상외로 빠르게 답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나자. 내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내일 오후에 보자.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스모는 이미 와 있었고 긴장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모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습니다. 이걸 내가 물어야겠지. 당신과 변호사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민정과 수빈까지 이 일에 얽혀 있는 거지? 스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민정이나 수빈과 관련이 없어. 하지만 맞아. 내가 그 변호사와 함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금전적인 문제.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게 당신이 하고 싶은 변명이라면 더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걸 공개할 테니까. 스모는 머뭇거리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했다. 은지야, 나도 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내가 이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우리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야. 그 말은 사실상 그의 연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당신과 그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카페를 나서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정, 수빈, 그리고 스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든 나는 그들을 반드시 멈출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하셨지만 표정에서 염려를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숟가락질을 멈춘 채 몇 번씩 준호 오빠와 수빈을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알아요? 수빈이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식탁에 있던 모두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쏟아졌지만 수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은지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식 떨지 마, 수빈.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변호사와 만난 영상, 민정을 만난 사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 준호 오빠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무슨 말이야? 민정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나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빠, 수빈이 고용한 변호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그 사람은 승호와도 일한 적이 있어. 그리고 민정과도 얽혀 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건 계획이야, 오빠.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라고. 식탁에 있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수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준호 오빠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빈, 이게 사실이야? 왠지 말이 사실이냐고. 수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곧 태도를 바꾸고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 변호사를 만난 것도 맞고 민정이랑 얘기한 것도 맞아. 그런데 왜인지 알아? 내가 이 가족에서 얼마나 소외당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준호 오빠는 차분하게 묻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근데 내가 선택한 게 거짓말과 배신이라니 정말 그게 최선이었어? 준호, 넌 몰라. 이 가족은 항상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수빈은 마치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결정이 나 없이 이뤄졌고 심지어 집 문제도 그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번에는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수빈, 내가 불만이 있었다면 말할 기회는 많았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가족을 배신하고 몰래 이간질하는 거였어. 그건 용납할 수 없어.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나가면 속이 시원하겠네요. 수빈은 비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수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이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머리를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해. 가족을 지키는 건 내 몫이야. 나는 조용히 준호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가 앞으로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다 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수비는 틀렸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아버지가 받은 전화 한 통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화 속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모르시는 게 많을 겁니다. 당신 가족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어. 우리 가족이 지켜보고 있다더군.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래. 지켜보고 있다니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드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주변을 관찰한 후 다시 돌아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빈이 떠났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더 큰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에 우리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아직도 수빈과의 문제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번에는 더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전화를 추적할 방법이 없나요?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비공개로 걸려왔어. 게다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를 시험하며 움직이는 것 같아. 그날 저녁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족을 겨냥하고 있다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준호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움직여야 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경찰에 간다고 해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나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며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전에 도와줬던 탐정에게 다시 연락해 볼게요. 그 사람이면 뭔가 단서를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탐정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탐정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민정과 같은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수빈이 고용한 변호사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명백히 우리 가족을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지현에게 공유했고 그녀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지야,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너의 약점이나 두려움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지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에게 계속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모든 행동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그 안에 숨겨진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내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이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건 내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리라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가족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가 왔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든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지 간에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족의 명예와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때였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소에는 나를 위로했지만 오늘 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멈출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일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담을 깨뜨리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날카로운 감각으로 상황을 읽어내는 친구였기에 이번에도 중요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지야, 탐정이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했대.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이라니? 무슨 일이야? 나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 근처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 탐정이 직접 확인했는데 카메라 장비까지 사용하고 있었대.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준호 오빠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더 기다리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간다고 해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우리가 직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나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그럼 탐정에게 계속 추적을 부탁해 볼게요. 그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움직임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해요. 며칠 후 탐정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민정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빈이 고용했던 변호사와 연관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명백히 우리 가족을 타깃으로 한 조직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일하며 모든 메시지와 이메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이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자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다. 가족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에게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도록 요청했고, 지현은 민정과 변호사,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이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민정, 수빈, 그리고 그 변호사가 최근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결고리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은지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현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해.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혐오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